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은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정치 뉴스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제 내년인데요. 후보를 내기 위한 이 민주당의 당원 개정 투표를 놓고 논란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표 인원의 정족수 미달로 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 지금 어제 보도로는 이 얘기가 지금 주로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죠. 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관련해서 당원 개정안을 놓고 투표가 진행이 됐었죠. 네.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23.65%, 그러니까 권리당원 기준으로 26.35%가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률은 86.64%입니다. 그런데 자 23.65%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네. 우리가 어떤 투표가 일단 이 투표로서의 유효하다라고 하면 정족수라는 것을 채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정족수를 기준으로 찬반을 하려면 어떤 경우에는 뭐 과반수라는 경우도 있고 3분의 1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현행 당규상 정당원 투표의 경우에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가 되어야 되고 유효 투표 총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되어 있다고 네. 합니다. 그러면 보통 3분의 1이라고 하면 33%를 넘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유효 투표 총수 과반수 찬성 이 부분은 놓더라도 일단 당장 두 가지만 비교해 봐도 이번에는 26.35%가 투표를 한 거니까 네. 좀 투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각에서 일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이제 언론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권리 당원들이 이걸 해주세요라고 했을 경우에 투표에서 이런 것이 적용이 되는 규정이지 지도부가 직권으로 실시한 투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당원 투표는 당원들이 뭔가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투표다. 따라서 정족수 조건 자체를 충족하느냐 마느냐 거기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민주당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도 뭐 예전에도 왜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했었는데 올해 3월 비례연합 정당 참여 투표했을 때 투표율이 30%였죠. 네. 이때도 뭐 찬성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5월 더불어시민당 합당 투표 때도 22.5%, 그러니까 둘 다 3분의 1이 못 미쳤지만 어쨌든 이것을 당원들의 의견이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족수 논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죠.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범진보 진영이라고 볼 수 있었던 정의당에서도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 대변인이 이거 들러리온 당원 투표로 책임 정치를 스스로 폐기했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고 또 절차적 정당성도 폐기 처분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선거라는 것이 정치에서 워낙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서 또 민주당이 민심을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비판 여론이 더 거세질지 앞으로 주목이 됩니다. 네. 이런 와중에 지금 이제 양양자 최고위원이 사과의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한 것인지도 좀 저희가 점검해 보면서 이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볼까요? 네, 그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어떤 말을 했느냐. 여당 지도부이기 이전에 한 여성으로서 천근만근 무거운 시간을 보내며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 왜 여성으로서 무거우냐. 네. 지금 이 부산과 서울의 보궐선거 자체가 지자체장들의 그 성비 추문 때문에 보궐선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심정을 토로한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저희 책임이다. 지도부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죠. 원칙을 저버렸냐는 비난도 공천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도 지도부가 다르게 받겠다. 저희 당원들의 죄라면 잔인한 선택을 강요받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솔직한 말인 것 같아요. 사실 당원 투표를 약간 방패막이로 삼아서 당원 투표 뒤로 숨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네. 한편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냐. 책임 있는 정치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명시된 당원을 따르는 것이 책임일 수도 있지만 1,300만 유권자의 선택권마저 박탈하는 것이 과연 책임 정치인가 되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자격이 있는지 직접 시민들께 여쭙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모순되는 것이 과연 책임 정치, 공당으로서 책임 정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1,300만 유권자의 선택권을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2015년에 이런 당원을 만들 때는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궁색하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투표 정족수 미달 논란과 더불어서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양양자 최고위원의 사과 연결해서 두 분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박사님이 하셨던 말씀에 동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당원 당규라는 것이 무슨 중앙선관위에서 만들거나 강제로 만든 것은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 정치 혁신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네. 그래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던 것이지 뭐 외부의 세력이 잘못해서 혹은 민주당이 안 하겠다는데 외부에서 강제로 만들어 놓고 선택을 강요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를 할 때 쭉 그냥 사과를 해야 국민들이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자꾸 유권자들 탓하는 것처럼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솔직하게 유권자들한테 정말 석고대죄하고 그런 게 오히려 진정성을 얻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쓰는 언어가 오히려 가끔 유권자를 화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뭐 당리당략이나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이라면 더군다나 거대 여당의 정당이라면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을 외치는 정당이라면 유권자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자꾸 핑계를 대면은 그 사과의 진정성마저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낙연 대표가 피해 여성께 거듭 사과를 드린다라고 이제 계속 사과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는데 네. 제가 자꾸 진정성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요. 피해 여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여러 번 호소를 했어요. 대리인을 통해서 내기도 하고 본인의 입장문을 다른 사람들이 낭독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었고 휴가 기다리고 월급 받으면 좋아하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절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은 네.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당 차원에서 성인지 교육 강조하고 뭐 교육 의무화하고 이런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요. 예전에 나왔던 정책을 그대로 다시 읊는다면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달라졌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민주당이 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비판적인 지지층이 우리를 무조건 밀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가 누이 강조를 하건대 이 성과 관련된 비위 의혹은 보수 진보나 진영의 논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 관리를 할 때도 정말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국정감사를 할 때 어떤 피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정감사장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피해자의 고통을 더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고 해도 정쟁의 도구로서 피해자를 이용하는 그런 우려 범하지 않도록 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 정족수 문제가 불거지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수석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거는 그냥 후보를 낼지 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거다. 의견 사항이 아니라 단순한 의사를 물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그 투표 전에 어떤 말을 했냐면 전 당원 투표에 붙여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또 말을 뒤집는 것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렇게 할 거라면은 처음부터 왜 당원 투표를 했느냐. 실제로 민주당 당원을 보면 당원 개정은 전국 대의원 대회와 중앙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굳이 당원 투표 형식을 빌어서 요식행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기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투표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참여율이 26.35%다라는 거는 당원 70% 이상이 투표에 불참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아닌 거는 아니다. 우리가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투표에 굳이 참여를 해서 반대한 13%의 이 의미를 되새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노무현 정신 얘기했습니다. 바보 노무현이 왜 국민의 마음에 와닿았느냐. 우직하고 정직했다. 말을 뒤집지 않는 유인태 전 의원이 친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명분보다는 탐욕스러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세태가. 그래서 당장 대선을 가기 위해서는 이 발판이 되는 시장 선거들을 가져야 된다는 어떤 눈앞의 이익에는 눈이 멀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모습을 국민들이 과연 느낄 것인가. 만약에 선거 결과가 안 좋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후폭풍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야당은 이 여기에 대해서 후보를 내지 말아라고 계속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굳이 후보를 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강력한 후보를 내서 제대로 붙어서 유권자인 국민이 심판하게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아마 이제 이런 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성향상 보수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네. 이제 그런 유권자들이 아마 고민이 깊어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가 성향상 보수당과 대척점 여러 가지 다른 지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층의 여론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고 민주당으로서는. 그리고 박사님께서 아까 투표 얘기하셨는데 26.35%가 투표를 했어요. 이것은 네. 어쨌든 적극적으로 내 의사를 표시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86.64% 찬성했는데 그럼 한 13% 정도는 굳이 투표를 하면서까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네. 여기에 숨어있는 뜻이 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민주당이 좀 들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 반대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요즘 이제 언론에 보면 다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수기민주주의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을 투표로 하는 행위, 다수결로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숫자로. 민주주의느냐라는 예. 논쟁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든 이게 당내 시끄러운 거를 그냥 빨리 잠재우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방식보다는 차라리 당내 시끄럽게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야말로. 그래서 정말로 명분상 정말 당원들이 보기에도 이게 더 옳다 아니다라고 오히려 했던 것이 더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조용하게 이런 문제를 당원 투표에 붙여서 처리하는 것이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일까라고 좀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기민주주의 차원에서라도 이런 문제일수록 신중하지만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영하는 정당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최고위에서도 뭐 대표부에서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말로만 하는 사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과한다면 국민 앞에 사과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후보를 내지 않겠다. 라고 만약에 했다면은 오히려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지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난은 잠시지만 여기에 대한 비난은 잠시지만 권력은 우리가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잘 운전한다고 봅니까? 물론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때 잘 멈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권력을 브레이크 없는 권력 질주력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더불어민주당에는 후폭풍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송 박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걸 어떤 분들이 특정 정당처럼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고 네. 그런 관점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사실은 이 방송을 하면서 일관되게 주장을 하는 게 이런 사건을 다룰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 더 이상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를 입든 비난을 받든 이런 것에 우리가 빠뜨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정당에 계신 분들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네. 저도 사실은 주변에서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을 비판하면 그럼 너는 어느 편이냐를 물어요. 그렇죠. 우리는 여성들의 편이죠. 네. 그리고 양성평등 의식을 가진 남성들의 편이고 약자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약자들이 낼 수 있는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대변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 아닐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모든 선거가 다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치를 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거든요. 정치에서 우리가 명분과 실리라는 두 이야기를 할 때 보통은
젊은 정치인들이 당장의 어떤 실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본다면 명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있다. 이거를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하시면서 보궐선거 투표의 의견들을 내신 것은 좀 개인 의견으로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로 좀 가보죠. 이제 그 실명을 걸고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검사들 수가 300명에 가까워지면서 지금 검난이냐, 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하는 여러 가지 보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관련 내용을 좀 점검해보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죠. 이제 검난 그러면 검사들의 난 이것을 줄여서 검난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비유를 하죠. 네. 이제 존재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비유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일을 있었을 때 검란 2012년 일어났던 일을 검란이라고 하고 이번에도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하면 검사들의 집단 행동이 거의 가까운 어떤 현상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이모 검사에 대해서 글을 올렸었죠. 왜냐하면 이제 이모 검사가 추 장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추 장관이 이 검사에 대해서 어떤 예전에 나왔던 기사를 링크해 놓는다던가 이런 걸 하면서 이것이 도화선이 됐다라는 또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난달 말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주로 검사들이 보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내부 인터넷이죠. 그렇죠. 내부 인터넷입니다. 여러 가지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주로 추 장관을 향한 비판의 글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뭐 300개가 넘었다. 뭐 300명 정도가 동참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검사들을 2,200명이라고 추산했을 때 한 10%가 넘는 것이 아니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의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각에서는 검사들이 검찰개혁을 위해서 자성의 목소리를 더 내야 하는 시기에 너무 집단 이기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너무 과도한 언행으로 인해서 내부를 자극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일각에서는 또 뭐 좌표찍기다 이런 비판이 지금 양쪽에서 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이 1월 달에 취임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네. 줄탁동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껍질을 깨기 위해서 어미와 병아리가 서로 안팎에서 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과제인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안팎으로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의 같은 협조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인데 네. 지금 검찰이 돌아가는 것이 심상치가 않다. 검난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 2012년에는 뭐 검난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 한상대 총장이 중수부를 폐지하려고 했을 때 사실은 검찰 조직이 심하게 항명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퇴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기득권을 속초하는 거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만 지금은 조금 양상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추미애 장관이 뭐 그동안의 인사권이라든지 뭐 또 수사 지휘권이라든지 감찰권 이런 거를 행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은 일선 검사들이 좀 조용하게 있었다가 이번에 많이 반발하게 된 계기가 평검사가 추 장관에 대해서 비판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 커밍아웃을 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검사들을 자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평검사가 그런 비판을 하면 장관이 좀 더 진중한 어떤 이야기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설득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검사 평검사가 과연 그 개혁의 대상인가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검찰의 중립성이 검찰 개혁의 본절이 되어야 되는데 검찰 길들이기가 아닌가. 그래서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유인태 전 의원 말처럼 경박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추 장관의 이런 행태가 검사들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 검찰이 그렇다면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총론적인 측면에서 반항을 하고 있거나 반대를 하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검찰 조직이라 하더라도 검찰 개혁이라는 큰 명분에 대해서 반대는 못한다. 다만 강론의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검찰 개혁이 가는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나 이 감찰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
검사들의 반발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서 감찰 결과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에 문제가 없다고 나온다면 조금 더 힘을 얻고 추 장관이 역풍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줄탁동시라고 해서 밖에서 쪼는 거는 뭐 여론이 쪼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개혁을 주문하고 또 뭐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일부 정치인들도 압박을 하고 있는데 네. 동시에 좋아하는 검찰이 그럼 안에서부터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노력을 했느냐 그 부분은 미진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추 장관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부분이 검사들을 자극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검사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하는 것을 과연 정당한 행동으로 볼 수 있느냐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의견 표시를 할 수 있고 네. 또 추 장관의 이런 행태가 좀 과도하는 비판까지는 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이 되는데 수백 명이 달려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립 구도처럼 오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추미애 장관도 사실은 검찰개혁의 임무를 띠고 있는 장관인 것이고 윤석열 총장도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했던 검찰개혁의 임무를 맡고 있는 수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목표를 추구해야 되지만 각각 다른 위치에 있는 두 집단이 이러고 있는 모습이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청와대에서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게 국민들한테 도대체 무슨 득이 되지?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모두가 공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생산적 토론, 이 방법은 어떨 거예요? 아니, 이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이 방법으로 가야죠. 이런 토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결처럼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 법무부, 국민 함께 답을 찾아야 됩니다. 네. 이런 갈등의 양상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야 되는데 방법론적으로 검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시각을 보여주죠.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재수감 됐습니다. 그 5건 그때는 검찰이 왜 잘못했느냐, 왜 거기에 대한 사과가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김학의 전 차관 문제라든지 왜 그랬느냐. 살아있는 권력 내지는 살아갈 권력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이 눈치를 보고 권력의 신여 역할을 했던 그런 어두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의 검찰의 모습을 보면 뭐 국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해서 좌천되었던 윤석열 총장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맥락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검찰이 기로에 서 있다.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공정한 잣대를 갖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정말 고난이 없이 또 권력의 눈치를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이런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계속 씌우는 거는 저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논란은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검찰 출신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여성 게스트 다 비판을 네. 했던 부분인 거고 이른바 스폰서 검사라든가 이런 논란도 정권과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검찰 내부의 문제를 검찰이 고칠 수 있냐라는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그리고 검찰 내부의 어떤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눈 감기 식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검찰의 반발이 추 장관이 힘을 실어줬던 형사부나 공판부 검사들 그리고 평검사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부분의 흐름을 좀 읽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검찰개혁에 대해서 여당 야당이 서로 편을 나누어서 옹호하면서 정치 쟁점을 하고 있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이 어떤 수순으로 가게 될지 저희는 좀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가 관심 가지고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5명으로